자, 반갑습니다. 배우 이순재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목소리로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거 드라마 아닙니다.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게 다가와 주십시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편이 드라마 같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단면을 그대로 비춘 거울 같기도 합니다. 아주 깊은 밤, 고요함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시간, 한 통의 긴급 전화가 울립니다. 도와주세요.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힘 빠지고 공포에 떨리는 목소리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새벽 3시를 깨운 119 구급대원들의 귀를 적셨습니다. 서둘러 현장에 도착한 그들이 경첩을 풀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마주한 광경은 정말이지 가슴을 쥐어짜는 것이었습니다. 75세 박만호 어르신이 차가운 화장실 타일 바닥에서 거의 움직이지도 못한 채 무려 7시간이라는 시간을 홀로 외롭게 버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그분의 머릿속을 스쳤을 생각들, 그 공포와 체념, 그리고 아득해지는 의식,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듯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내 부모님의 얼굴이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될지 모르는 저 자신의 모습이 겹쳐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1년 후 그 박만호 어르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의 꿈을 이야기하고 85세 된 친구와 함께 영어 단어를 외우며 웃고 젊은 세대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아낌없이 건네는 멘토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노년에 홀로 서게 되어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마음이 외로워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흔히 요양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길,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요양원 말고 여기가 정답입니다. 그 변화의 비밀, 그 놀라운 여정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제1장, 무너져 내린 자존심의 45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홀로 남게 된 박만호 어르신,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셨죠. 첫 주는 정말 천국 같았을 거예요. 자식들의 배려, 손주들의 수다, 다시 찾은 가족의 온기,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을 듯 했을 겁니다. 하지만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조용히 좀 부탁드려요. 아이가 공부해요. 아, 그렇구나. 집안일이니까. 그런데 그 조용히의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아침 7시에 목이 간지러워 참지 못하고 내뱉은 기침 소리조차 이 집에선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눈치를 보게 되었죠. 화장실에 가는 시간과 횟수까지 머릿속으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 머무는 사람의 신세 그 자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아니 어쩌면 필연적으로 듣게 된 아들 부부의 대화 한마디. 여보, 아버지, 언제까지 계실 거야?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만호 어르신의 가슴은 철렁하고 추락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기가 아니라 무게였구나. 자식의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었구나. 나는 이 집의 짐이구나. 라는 자각이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그분의 정신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예리하고 쇠해진다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달으셨을 겁니다. 결국 그분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 공포가 그분을 옥죄었고 결국 간병인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월 280만 원. 그분의 연금으로는 감당하기 너무나 벅찬 금액이었죠. 하지만 경제적 부담보다 더 큰 문제는 통제였습니다. 어르신, 커피는 드시면 안 돼요. 지금은 산책 시간이에요. 나가셔야 돼요. 약은 제가 드릴 테니 그냥 계세요. 내 집에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일궈서 마련한 내 공간이 오히려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아이러니. 6개월이 지나고 680만 원이라는 거금이 사라졌을 때 평생을 모은 적금 통장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잃고 자유도 잃고 존엄마저 잃어가는 지옥 같은 나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답이 아니라고. 마지막으로 발을 디딘 곳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월 350만 원. 시설은 호텔처럼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공기, 그곳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고 계시는 한 할머니의 눈빛에는 삶에 대한 체념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분이 중얼거리신 말씀이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거지 뭐.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기상시간, 식사시간, 취침시간, 심지어 가족과의 면회 시간까지 통제받는 삶. 모든 것이 시스템화된 효율적이지만 정이 사라진 공간. 박만호 어르신의 마음속에는 외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아직 체념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아직 살고 싶어. 그리고 그 운명이 바뀌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지친 발걸음으로 보건소에 들른 그날, 벽면에 붙어있는 한 장의 포스터가 그분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월 임대료 4만 원, 보증금 242만 원, 간병인 비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인쇄 실수인가? 아니면 사기꾼은 아닐까? 반신반의하며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잡는 심정으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남 장성에 자리한 누리타운이라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은 그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누리타운은 요양원의 그 적막함과 통제된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잘 관리되는 아파트 단지처럼 생생한 활기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맴도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수다와 웃음소리였습니다. 문턱이 없는 평평한 설계로 휠체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곳곳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언제든 눌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응급벨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체념에 잠긴 눈이 아니라 서로를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며 빛나는 눈들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한 할머니는 박만호 어르신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남의 집 신세는 그래요. 여기가 진짜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 집. 이 한마디가 박만호 어르신의 가슴을 철렁 내리쳤습니다. 관리비와 식비를 모두 합쳐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 그것도 본인의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발견했다는 확신이 그분을 사로잡았죠. 그 순간 그분은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여기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제2장 307호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다. 307호에 입주하던 그날 따뜻한
봄 햇살만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옆집에 사시는 정일순 할머니께서 직접 담근 김치 한 접시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옆에 새로 오셨다기에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지내요. 이 작은 인사와 정성은 그동안 느껴본 적 없던 이웃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죽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지 고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76세의 나이에 한글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다는 위정순 할머니, 85세에 영어 회화책을 들고 다니시며 이제야 세상과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정동선 할아버지. 그들의 눈빛에는 도전하는 즐거움과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열정에 깊이 감동한 박만호 어르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평생 사회생활하며 쌓아온 그 경험, 그 지혜는 그 답으로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작은 복지 상담실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옆집 할머니의 약 복용 시간을 챙겨드리고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고 필요한 복지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은퇴한 지 오래지만 공동체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불안감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더라도 벽에 응급벨을 누르면 30초 안에 관리소에서 도움의 손길이 닿습니다. 몸이 아파 누워있으면 이웃들이 죽 한 그릇, 약 달인 물을 가지고 찾아와 문 두드립니다. 그분은 가끔씩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혈육인 자식들도 이렇게까지 해주지는 못했는데 라고요. 이곳에서는 혈연보다 더 깊은 같은 처지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보는 마음의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제3장 15개월 후에 놀라운 성적표. 입주한 지 15개월이 지난 후 박만호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치로 증명되는 변화들만 보더라도 놀랍습니다. 간병비와 비교했을 때 무려 3,9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줄 수 있었고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소박한 여행도 떠날 수 있게 되었죠. 그런 경제적 자유는 마음의 여유를 불러왔습니다. 건강 상태도 호전되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로 높아졌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먹었던 약도 서서히 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웃과의 대화와 웃음 그리고 작은 도움이 주는 보람이 최고의 치료제가 되었던 거죠. 경제적 자유, 신체적 건강 그리고 새로운 꿈이라는 정신적 보람. 박만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곳들이 오히려 입주자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 미달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자격이 안 될 거야. 값이 싸면 분명 시설이 열악하겠지. 사기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실제 자격 요건을 보면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이시고 월 소득이 2인 기준으로 324만 원 미만이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전국 어르신의 약 40%가 이 자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선입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계신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 타임입니다. 머지않아 은퇴를 맞이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대거 몰려들기 전에 미리 발빠르게 정보를 알아보고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아주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어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동주민센터의 복지과에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고령자 복지주택 모집 공고나 자격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세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인터넷이 서툰 분들은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의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요양원에 가는 대신 내 인생을 다시 살러갈 거야 라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무기로 그들을 설득해 보세요. 첫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월 300만 원의 간병비나 요양원비 대신 월 3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그 차액으로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24시간 응급 시스템이 있고 이웃들이 서로 돌봐주는 곳이야. 혼자 두고 가도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곳이란다. 세 번째는 독립성입니다. 아빠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고 싶다. 통제받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내 집에서 말이야. 이 원리, 이 세 가지는 자식들 마음에도 깊이 와 닿을 논리입니다. 효도가 단순한 부양이 아니라 부모의 행복한 자립을 돕는 것임을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현재 전국에는 약 79곳, 8천여 세대의 고령자 복지주택이 운영 중입니다. 수도권의 시흥, 화성부터 시작해서 전라남도의 장성, 경상북도의 포항, 제주의 서귀포까지 그 네트워크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향 근처 혹은 살고 싶은 지역에 분명히 그런 곳이 있을 겁니다. 영상 설명란에 자세한 리스트를 남겨드렸다고 합니다만 직접 발로 뛰어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박만호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그분의 마지막 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사별한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끝까지 웃으며 살자고. 그 약속을 이제서야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어떤 노년을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함께 있어도 자유로운 곳. 당신의 인생 2막, 3막을 당당히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 작은 용기를 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며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늘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공원에서 수채화를 그리시는 80대 노신사이신데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취미에 몰두하며 시간이 걸려도 여유롭게 풍경을 담아냅니다. 그는 분명히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70대, 80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요, 지나간 일은 이제 잊으십시오. 오지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도 마십시오.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간을 충실히 온전히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비로소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두려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풍요롭고 따뜻하며 황금빛으로 물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의 대답에는 수십 년의 인생을 걸쳐 다져진 자기 확신과 내적 풍요로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 론릿은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채워지길 갈망합니다. 하지만 고독 솔리든
스스로와의 만남을 선택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길 줄 아는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자신만의 취미 세계를 깊게 파고드는 것. 젊을 때는 뭐든 쉽게 넓게 접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를 깊이 있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원 가꾸기, 수채화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천문 관측,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이 당신만의 비밀의 정원이 되어 고독의 시간을 오아시스로 만들어줄 거예요. 둘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용기를 내는 것. 고독을 즐긴다는 것이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에 대한 욕구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경쾌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관 강좌에 가보세요. 동호회에 가입해 보세요. 새로운 얼굴과의 대화는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세상이 여전히 넓고 다채롭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 아침에 내리는 빗방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고 책 한 페이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문장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 순간 우리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명상이자 행복의 기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이제 호령자, 호린저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분들은 행령자, 식린저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나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60세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역할과 의무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의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배우자였으며 누군가의 부모였고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 모든 역할은 소중했지만 이제는 그 위에 나라는 이름을 새기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인생의 캔버스를 채워나갈 차례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통장, 당신의 관계, 당신의 건강에 대한 생각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그 변화의 첫걸음이 당신을 행령자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순재도 이 말을 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를 다짐합니다. 아직도 배우로서 한 인간으로서 걸어갈 길이 남아있지만 그 길을 걸을 때 저는 이제 행령자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여유롭게, 자신있게, 그리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여러분의 인생 2막, 아니 진정한 주인공으로서의 1막이 풍요롭고 빛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자신의 인생 2막, 아니 이제는 3막을 위해 준비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맑고 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곳은 노년의 강남입니다. 화려함 대신 실용성과 공동체를, 값비싼 뷰 대신 따뜻한 한마디를 선물해 줄 곳입니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한 끼의 점심, 한 번의 건강 체조, 한 사람의 친구가 수억 원짜리 전망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엘리베이터를 절대적으로 신경 쓰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승강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발이 되고 자유가 되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한번 고장 났을 때를 반드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집이 얼마나 높고 위험한 감옥이 될 수 있는지를요. 3층에서 5층 사이 적당한 높이와 튼튼한 계단도 함께 고려하세요. 우리의 다리는 여전히 땅을 딛고 서고 싶어 합니다. 외로움이, 고독이 가장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커뮤니티가 있는 아파트나 주거지를 찾으십시오. 동아리가 활발한 단지, 공동 정원이 있는 곳,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풍부한 동네를 찾아다니세요. 그것들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른 이의 귀에 닿고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이의 눈에 띄게 해주는 생존 전략입니다. 1인 가구의 시대, 혼자 사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외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복지관의 합창단, 도서관의 독서 모임, 동네 산악회, 심지어는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안면만 익힌 이웃까지 그 모든 관계의 실타래가 모여 우리를 떠받쳐주는 그물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혹은 단순히 며칠 연속으로 문을 열지 않았을 때 누가 문을 두드려 줄 것인가? 그 답을 준비하는 것이 수많은 노후 대책 책자를 읽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대비책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전환해 보십시오. 집을 단순히 재테크의 수단, 자산 가치를 불리는 도구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그 가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집은 그 무엇보다도 삶의 무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은 인생을 펼쳐나갈 무대를 고르고 계십니다. 그 무대가 좁아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여러분 단 한 사람이니까요. 그 무대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연기할 이야기, 즉 여러분의 일상이 진정한 빛을 발할 테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무대가 여러분을 지지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편안히 멈춰 설 수 있는가, 그리고 때로는 그 무대 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새로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집은 추억의 저장소이자 현재의 평안함이며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집은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곳에 무엇을 두고 어떻게 생활하고 누를 초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집의 평수나 마감재를 고르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인생 장면을 어떤 배경에서 어떤 마음으로 채워나갈 것인가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 배경이 좁더라도 따뜻한 정이 스며들고 조용하더라도 외롭지 않으며 비록 간소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 손길이 닿는 곳에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명당입니다. 당장 이사갈 생각이 없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살고 싶은 노년의 풍경을 그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요. 아침에 어떤 커피잔으로 차를 마시고 낮에는 어디를 산책하며 저녁에는 어떤 창문으로 해지는 걸 바라볼 것인지 그 그림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삶의 흔들림은 덜해집니다. 목표가 뚜렷한 배는 풍랑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일막은 빛나고 때로는 힘겹고 아름다운 장면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 막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있고 평안하며 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것이 황금빛 노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이순재는 아직도 배우로서 한 인간으로서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제게도 남은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제 무대, 제 집을 더욱 소중히 가꾸며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연기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이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